이선영. 그는 그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다. 그날 밤 한 여자가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체가 술렁였다. 사랑이라 믿었던 배신의 시작이었다. 비는 멈출 줄 몰랐다. 도시 외곽의 골목은 밤비에 젖어 숨이 막혔다. 가로등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번들거리고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뻗어 피빛의 윤물을 만들었다. 그 빛이 모인 곳 하나, 웅덩이 위에 붉은 구두 한 짝이 뒤집혀 있었다. 굽은 부러진 채로 미세한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붉음은 단순한 색을 넘어선 어떤 의미를 띠고 있었다. 빗물과 섞인 붉음은 얼룩이 되었고 얼룩은 곧 질문이 되었다. 무엇이 이 구두를 그곳에 버려두었는가? 누가 왜? 골목 저편에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실루엣은 축축한 옷자락과 함께 어둠에 녹아들었다. 손에는 깨진 나무함이 들려 있었다. 뚜껑은 부서져 있었고 안쪽에는 연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글자 하나, 이선영.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빗속에 묻혔고 메아리는 잔잔히 사라졌다. 무릎이 꺾이자 땅에 주저앉았고 나무함은 손에서 미끄러져 물웅덩이 옆으로 굴러갔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고 그 얼굴 위에 내리는 빗방울이 눈물과 구별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골목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고 라디오는 단신을 흘렸다. 신문은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올렸다. 붉은 구두 여인 실종. 누군가는 사랑의 비극이라 했고 누군가는 계획된 범죄의 조짐이라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만 보였다. 원인과 경위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사건의 무게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었다. 시장의 행상도, 식당의 국물 소리도, 소소한 대화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누구도 이 사건의 끝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밤의 표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무엇인가 어긋났고 원래 자리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 자리만 남았다. 그 모든 것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의 가을, 충청도 어느 중소도시. 아직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들, 전신주에 걸려 늘어진 전선, 라디오에서 흐르는 트로트의 후렴. 그 시절 마을은 느리게 그러나 묵직하게 흘렀다. 그 안에 조용히 자리한 낡은 목공소가 있었다. 간판은 발에 있었고 창틀은 비바람에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다. 목공소 안은 나무의 냄새로 가득했고 톱밥은 마치 오래된 시간의 먼지처럼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그 목공소의 주인 박도현. 29의 청년이었고 그의 손은 세월과 노동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말은 적었고 웃음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만든 문짝과 상자, 테이블은 모두 정직했다. 작은 나사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연장에 기름을 바르고 톱날을 갈았다. 햇빛이 드는 시간엔 주문을 받고 해질녘엔 납품을 하고 밤이면 다시 다음 날의 일을 준비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무는 가감 없이 반응했고 그의 손은 그 반응을 읽었다. 도연의 일상에는 윤말순이라는 이가 있었다. 말순은 목공소 맞은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그녀는
세상에 대한 경계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도연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고 틈만 나면 달걀을 한 알 더 얹어 주었다. 말수는 종종 그에게 한마디 했다. 도연아, 세상은 내 마음처럼 착하지 않아. 도연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고 담담히 대꾸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만든 건 거짓이 없어요. 그 말에는 삭막한 현실을 견디는 작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신념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가 가진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장의 통로는 사람들로 붐볐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과일과 채소, 튀김 연기가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듯 섞였다. 도연은 주문받은 나무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았다. 일과 생계가 그를 앞으로 내몰았다. 그러던 중 시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추었다. 사람들은 시선을 돌렸고 차문이 열리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도시의 공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듯 보였다. 말끔한 머리, 단정한 치마, 그리고 눈에 띄는 붉은 구두. 그 구두는 주변의 투박한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여자의 이름은 이선영. 서울에서 내려온 유지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러 내려온 참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시장 바닥을 걷다가 굽이 돌 틈에 끼이고 뚝 소리와 함께 굽이 부러졌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려는 순간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재빨리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부러진 굽과 구두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짧은 목소리가 골목에 간신히 울렸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흔한 친절의 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정적을 남겼다. 선영은 그 손을 보며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고 도연은 무심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교차가 이후의 일들을 촘촘히 연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선영은 목공소를 다시 찾았다. 표면적 이유는 집에 놓을 새 가구 주문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다. 목공소 안은 따뜻했고 나무결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선영은 손끝으로 다듬어진 나무 표면을 만지며 말했다. 이 나무 이상하게 사람 체온 같아요. 도연은 멈춰 서서 담담히 대답했다. 사람 손이 닿으면 나무도 숨을 쉽니다. 그 짧은 교감은 둘 사이의 거리감을 줄였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시간은 그 빈칸을 채우듯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선영은 어느새 목공소에 더 자주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만남에 속삭였고 소문은 마을 골목을 돌았다. 목공소 도연이 유지 집 딸과 정분이 났다. 누군가의 속삭임은 곧 파문이 되었고 파문은 무게를 더해갔다. 선영의 집은 도시 외곽의 큰 저택이었다. 내부는 넓었고 외형은 단정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의 어머니 이정숙은 체면과 가문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집안의 평판과 결혼 관계를 신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눈빛이 바뀐 것을 예리하게 살폈다. 어느 식탁 앞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 목수라는 남자 그만 만나. 선영은 조용히 반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반항이 커졌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는 말은 어쩌면 자신을 위한 변명처럼 들렸고, 어머니의 단호한 말은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선영은 어느새 그 벽을 넘기로 작정한 상태였다. 집안의 규칙이 그녀를 묶을 수는 없었다. 어느 밤 도연은 작은 나무함을 만들어 밤을 샜다. 손끝의 상처는 붉게 물들었고 그의 숨은 기계처럼 규칙적이었다. 뚜껑 안쪽에는 이름을 새겼다. 이선영. 그는 자신에게도 세상에겐 숨기고 싶은 고백을 그 나무함에 담았다. 다음 날 그는 그 나무함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선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이름을 쓰다듬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말을 전하고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 싹을 틔웠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이미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차와 정중하지만 냉정한 말투로 다가온 이가 바로 최기태였다. 그는 지역의 건설업체 사장으로 선영의 집안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어느 비 내리던 밤 그의 차는 목공소 앞에 섰고 그는 도연을 불렀다. 박도연 씨, 일 잘하신다 늘었소. 그의 인사는 표면적으로 공손했지만 이어진 한마디는 경고였다. 해상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다칩니다. 그 말에는 계산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말을 삼켰고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둑의 물결은 거칠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연은 혼자 강둑 아래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나무함이 들려 있었고 그의 중얼거림은 빗속에 희미하게 번졌다. 사랑이 죄라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선택을 스스로 하기로 했다. 밤의 끝에 선영의 집 대문 앞 골목에 누군가 그림자로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붉은 구두의 굽이 번쩍였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왜 여기에? 그 순간 붉은 구두 한 짝이 문 앞에 떨어졌다. 굽 위로 한 방울의 액체가 번졌다. 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모호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 되었고 사건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이 작은 표식 하나가 이후의 서사를 이끌어갈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었다.